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미 대선은 미국 전역은 당연하고요. 핵심 경합주에서 양 후보 간이 그야말로 박빙, 초접전 상황입니다. 자, 미 대선의 막판 승부수는 무엇인지 판세 분석해 보고요. 우리 한국 경제, 한국 외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야말로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 초박빙이고요. 이번이 역대급인 게 사전 투표가 역대 최대 수준이고, 그러니까 양쪽이 탁 나뉘어가지고 지금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분들도요. 미국은 좀 독특한 선거 방식이어서 전체 득표 여론조사도 중요하고 박빙이 되는 그 초접전도 중요하고 또 당선 확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박빙이죠. 네. 정말 치열해서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요. 전국 여론조사 집계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또 트럼프 후보가 앞서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주요 7개 경합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곱 개 경합주를 들여다보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중서부의 서라가 공업지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선벨트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표 날 뚜껑을 열어봐야지 승자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박빙이 됐을까? 물론 늘 대통령 선거 미 대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빙이기는 하나 그 어느 때보다 역대급 박빙이거든요. 또 이런 가운데서는 당선 확률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됐다 이러면서 막 비트코인도 들썩이고 그야말로 이제 좀 맥락도 없고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됐을까?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여론이 이런 부분도 좀 근원적인 질문도 한번 던져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미국이 양당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될 실제적 가능성이 있는 분은 민주공화 양당 두 당 후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도 그러한 정당 양극화 흐름에 발을 맞춰가지고 유권자들도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양극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화된 유권자들 표심이 이제 그 투표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A 아닌 B 이 둘 중에 하나로 구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후보가 큰 문제 없이 캠페인을 잘 치른다고 한다면 양극화된 환경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적절한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특히 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상쇄 효과가 났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출마하시잖아요. 세 번째 출마하시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난 상태고 얼마만큼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말씀 많이 하시니까. 반면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해서 갑자기 후보가 됐고 정치적 천운이었죠. 그 후보가 됐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 결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흑인이나 라티노 유권자들은 어떤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선거 날에는 투표 날이 오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민주당 지지층이 해리스 후보에게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 2020년을 보면 민주당 후보가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몇 퍼센트 차이를 앞서고 있었어요. 3, 4%, 3에서 5% 정도를 앞섰는데 이번에는 해리스 후보가 갖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상쇄가 됐다. 사라지고 나중에 선거날이 가까울수록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6년, 20년보다는 보다 더 박빙인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벤트들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제 암살 일종의 그 사건도 있었고요.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면서 TV 토론 후에는 또 완전히 해리스로 기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해리스 쪽은 그 프리미엄을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프리미엄을 까먹었다기보다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갑자기 됐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해리스 후보 밑으로 결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 말씀하신 TV 네. 토론 같은 게 이제 기폭제가 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고르게 그래요. 유지가 된 네. 반면에 해리스 후보는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 상승세가 큰 지지율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거고 아무래도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TV 토론회는 사실 트럼프를 검증하는 것보단 해리스를 검증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해리스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들이 저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를 보내도 되는 것이냐, 요걸 검증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잘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TV 토론 이후에 계속 지지를 보여준 거고, 그게 거의 다 이제 결집할 수 있는 지점까지 다 올라온 거죠. 약간 소진된 느낌. 그렇죠. 거의 다 예. 올라왔고 마지막에 막판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요 분들이 조금씩 다시 이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더 표심을 확정하면서 이제 해리스가 트럼프의 막판 상승세를 쫓아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등락폭이 큰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게 원래 해리스와 트럼프, 트러스와 해리스의 대결 구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어제 오늘 최근 한 3일간의 이 이슈가 미국에서도 크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를 향해서 쓰레기다, 이 갈비지 발언을 한 게 좀 일파만파 약간 좀 막판 표심에 좀 바꾸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막판 해프닝인데요. 예. 크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하지 않는 서로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이 0.1%라도 모를 그런 표심을 그렇죠, 잡기 위해서 그렇죠. 또 총력전을 네.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쓰레기 논란은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뉴스를 하다가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러 나온 코미디언이 푸에르토리코를 갖다가 쓰레기 섬이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됐고 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공교롭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지지 연설을 하면서 공화당 트럼프를 찍는 공화당 지지층들은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쓰레기라는 말이 부각되면서 이제 상쇄 효과가 일어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크게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지만 이 선거 막판을 두고 두 후보가 얼마만큼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그 심정으로 선거 운동에 임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두 층을 이야기합니다. 샤이 트럼프, 히든 해리스. 특히 경합주에서 이들이 거의 이제 막판 변수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샤이 트럼프하고 히든 해리스라는 것은 아직까지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네. 그런 부동층, 우리가 말하는 늦게 결정하지 못한 레이트 디사이더들을 갖다가 특징지어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샤이 트럼프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데 어떤 정치적 올바름이 있어서 좀 극단주의 성향을 보이시니까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 비난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표심을 잘 드러나지 않은 분들. 사실 근데 이분들이 2016년에는 어떤 숨겨져 있던 2, 3%가 표심이 반영되면서 어떤 경합주에서 박빙 승리를 거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네.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2016년입니다. 저 때가. 그렇죠. 2016년, 그다음에 2020년, 2024년까지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있는데 샤이 트럼프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12년간 노출이 되면서 어떤 그렇게 샤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검증도 됐고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샤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샤이 트럼프가 좀 감소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샤이 트럼프를 구성하신 분들이 시골 쪽에 사는 그러한 백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히든 해리스라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가 어떤 천운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검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스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에는 샤이 트럼프보다는 히든 해리스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해리스의 표심을 얼마만큼 해리스 후보가 구애를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투표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그 당락에 큰 샤이 트럼프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일 남았는데 주말에 어떤 큰 변수는 없겠죠. 뭐 핵폭탄급 같은 건 없지 않겠습니까? 뭐 막판 뭐 있을까요? 캠프에서? 또 다른 쓰레기가 나올지 논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다른 논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 4일을 남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전략은 뭐냐면 집토끼를 동원하는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이라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공화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지지자의 어떤 그 재정 지원을 했던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나와달라. 그리고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또 표를 투표로 나와달라. 이런 부분을 호소를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출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추종해서 하실 말씀을 잘 들어보면 투표로 나와주세요. 이대로 하면은 질 수 있으니까 꼭 나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지층을 최대한 동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얼마나 어느 후보가 지지층 동원에 보다도 성공적이냐 이게 가장 큰 남아있는 변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전쟁 관련된 것들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끝내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력한 또 연대가 있어서 중동은 또 악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지금 세계 두 개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는 어떻게? 뭐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선거 막판에 다시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지원도 더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 상하원 지금 선거가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원은 정말로 치열한 접전이 됐던 대선처럼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연방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입법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규모 어떤 재정 지원 패키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미국 연방의회에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지원해 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리스가 당선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어려울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보다는 어떤 그 전쟁이 좀 더 오래 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전쟁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중동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그럴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해리스나 트럼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있어서 이스라엘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리스도 트럼프도 다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해리스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의 인권이나 생명 존중해야 된다. 맞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멈추느냐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목표를 완성했다고 생각해서 휴전협정에 나설 것이냐 요게 관건이지 미국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스라엘 지지에 있어서 변동이 없을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훨씬 더 친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더 자기 편을 많이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리스는 팔레스타인의 어떤 인권이나 그다음에 중동 그에서의 어떤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아랍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두 국가 해결 이렇게 두 국가를 하잖아요. 중동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개의 어떤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보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보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제 정책도 그렇고요. 워낙 이 두 후보가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하는데
다 들여다볼 수는 없고 저희 핵심 정책들 한번 보고 상반된 입장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외교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을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증대하겠다. 이러한 기조를 갖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안보 관련 어떤 재선 캠페인 슬로건이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에요.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세계화를 거부하고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노력을 하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매진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후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는 동맹 관계 또 한미 동맹의 내구성에도 이제 얼마나 또 방위 분담금 증액 여부를 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제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두 후보 모두 어떤 공세적인 중국 견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약간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 첨단 기술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디리스킹이냐 전략적 디커플이냐 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 없이 중국이 초격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투자도 막고 그래서 어떤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제 관세를 동맹 비동맹 관계 없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10% 중국의 60%를 부과한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이어서 전략적 인내 3.0 즉 북한이 선제적으로 뭔가 전형적인 비핵화에 있어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거라 보고요. 반면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외교의 재활성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좀 북미 관계 교착 상태가 좀 풀릴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하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과 북핵만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중 관계, 중국 때리기는 해리스나 트럼프나 한결같고요. 지금 나오는 정책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 목소리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정책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도 이제 민주당 라인들은 북핵에 대해서는 그냥 뭐 비핵화를 하지만 안 해? 그러면은 뭘 한다기보다는 좀 외면하는 방식이고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김정은도 만나려고 하고 그런 거를 본다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쪽이 더 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 관련해서 관리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변화와 뭔가 개선의 움직임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적극적인 게. 이렇게 변화를 한번 해볼 것이냐. 요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그 계통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워싱턴의 외교 방식이죠. 어떤 그 실무진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협상에서 성과가 있을 때 정상 간이 만나서 뭔가 좀 결과를 내는 이러한 바텀업, 그러니까 상향식 그런 접근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무진 사이에서 잘 안 되면 그냥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전략적 인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전술적 인내.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고 결정권자가 이제 그 선두에 나서 가지고 내가 해결했다 하는 거니까 이게 매듭만 잘 풀리면 밑에 공무원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단판을 짓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라든지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3번 만났잖아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두 지도자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기대도 많았었어요. 물론 이제 그 협상이 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북미 간에 남북미 간에 보여줬던 그러한 협상은 굉장한 기대,
변화, 희망을 갖게 한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또 한 게 관세인데요. 실은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경제는 뭐 내수도 중요하고 뭐 아주 중요하지만 일단 수출로 엔진을 돌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시 지금 뭐 관세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많은 경제 연구 뭐 이런 소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될 시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좀 수출 쪽에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크죠.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또 통상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걸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세율이 통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은 이 통상 환경에서 어떤 그 불공정한 그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무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이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제대로 성공하면 그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불공정 무역관을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기준관세라든지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개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이 미국 국내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느 측이든 부담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아닌 무역 상대국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인 한국 같은 국가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 어떤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에서 나온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 관세가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거의 한국이 대미 수출액에 있어서 한 21조에서 42조 원 정도까지 어떤 그 불이익을 보게 될 거다. 줄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적 기준 관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뭐 태양광, 신재생에서도 많은 입장차가 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단다 하더라도 IRA 법안 폐지는 좀 어렵겠다. 이런 정도도 이제 많이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끝으로 좀 짧게 우리 정부 대응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는 그렇겠죠. 그러한 통상 정책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중심이 돼서 어떤 두 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나리오가 가동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를 좀 믿어주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대미 관계에 잘 적응하고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민조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